동유럽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냉전 종식 후 15개국 문해율 60% 붕괴 위기. 유네스코는 최소 10년 소요라 경고했죠. 그런데 폴란드 교육연구소가 한국 문자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념이 아닌 학습 속도를 기준으로 6개월 실험 끝에 결론이 나왔고 체코 헝가리 연구진이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24시간 안에 읽기 원리 습득 가능. 서방 언어 학계가 술렁였고 교육 예산 설계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교육연구소 소속 언어학자입니다. 2018년 가을, 우리 연구소는 동유럽 전역에 퍼진 교육 효율성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했죠. 기존 문자 체계의 학습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통합 이후에도 초등문해 교육의 평균 18개월이 소요됐고 초기 탈락률은 22%였습니다. OECD 평균보다 6개월 더 걸렸죠. 예산은 한정됐고 이민자 유입은 늘어났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읽기 능력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유럽연합교육위원회는 2020년까지 문해 교육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라는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죠. 라틴 알파벳 구조를 바꿀 수도 없었고 교사 재교육에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연구소장이 회의실에 들어오더니 한 장의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핀란드 교육부가 작성한 문자 체계 비교 분석 자료였습니다. 28개 문자 시스템의 학습 소요 시간을 정리한 문서였죠. 아랍 문자, 키릴 문자, 한자, 가나, 데바나가리. 3개 주요 문자가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한 문자 체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 평균 학습 기간 4주, 초기 탈락률 3%. 저는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4개월이 아니라 4주라니. 말이 안 됐죠. 라틴 알파벳도 기본 읽기까지 12주는 걸리는데 아시아 문자가 4주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핀란드가 3년 동안 시험했다고. 헬싱키 대학교 언어학과가 난민 대상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서 검증한 데이터라고. 아시아 문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읽기 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글이요. 제가 아는 건 K-팝이나 삼성 정도였죠. 문자 체계까지 특별할 거라곤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4주 대 18개월. 비용 차이만 해도 75% 절감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유럽에서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느냐고. 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편견 때문이라고. 서방 언어학계는 라틴 알파벳 중심으로만 생각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걸. 문자를 문화가 아니라 기술로 봐야 한다는 걸. 한글이 15세기에 설계된 문자라지만 설계, 원리 자체는 현대 교육학 관점에서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념도 호감도 아니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그게 전부였습니다. 만약 한글이 정말 4주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라면 동유럽 문해 교육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우리 연구팀 5명 전원이 같은 비행기에 탔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죠. 한글이 정말 4주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 현장 검증 없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안내판을 보고 처음으로 한글을 제대로 봤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자음과 모음이 조합돼 음절을 이루는 구조였습니다. 라틴 알파벳처럼 선형 배열이 아니라 블록 단위 결합 방식이었죠. 시각적으로 한자처럼 보였지만 구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교육부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서울 시내 초등학교 3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남구, 종로구, 마포구, 각각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교였죠. 우리는 1학년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기역을 썼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조합해 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가, 라, 다, 라. 10분 만에 자음 5개와 모음 3개 조합으로 15개 음절을 읽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조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이해하면 스스로 추론하며 읽을 수 있었죠. 라틴 알파벳처럼 단어 전체를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역과 아를 알면 가를 만들 수 있고 이응과 아를 알면 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합의 논리였습니다. 연구팀원 한 명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진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 보고서가 맞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4주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유럽 아이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한국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성인분의 교육 현장을 보여달라고.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이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가 우리를 서울시 성인분의 교육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은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이었죠. 학창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을 때 수강생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자음 14개를 썼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키읔. 그리고 모음 10개를 추가했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수강생들은 처음 한글을 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음절이 된다고,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수강생들이 자음 5개와 모음 3개로 15개 음절을 만들어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저는 놀랐습니다. 폴란드에서 라틴 알파벳을 처음 배우는 성인은 최소 2주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15분 만에 읽기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수강생들이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하늘, 바다. 2음절짜리 단어였죠. 강사는 새로운 자음이나 모음을 추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배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만 반복했습니다. 연구팀원 한 명이 제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냐고. 너무 빠르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고 의심했죠. 하지만 교실 안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정말로 읽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1시간 만에 가능하냐고.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소리 체계를 먼저 정의하고 기호를 배치한 문자라고. 학습자가 규칙을 이해하면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추론. 라틴 알파벳은 암기 중심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조합 논리가 명확했죠. 기역이 자음이고 아가 모음이라는 걸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왔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교육 전문가인 교수 한 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 각 자음이 소리를 내는 방식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체계적 설계였죠.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라고. 아는 혀가 아래에 있을 때, 어는 혀가 중간에 있을 때, 오는 혀가 뒤로 갈 때, 우는 입이 좁아질 때, 모든 모음이 발음 위치와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리를 시각화한 도구였죠. 라틴 알파벳처럼 역사적으로 진화한 문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공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그날 밤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글은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라틴 알파벳보다 우수하다고, 최소 3배 이상 빠르게 읽기 원리를 습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학습자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글이 효율적일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 맥락이 다르니까요. 저는 교육부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대상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서울대로 향했습니다. 언어교육원 한국어 초급 과정 교실. 수강생 20명 중 절반은 유럽 출신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나머지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출신이었죠. 모두 한글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강사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설명했죠. 독일 학생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왜 가로 쓰기가 아니라 블록 단위로 쓰느냐고.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음절 단위로 인식하기 위해서라고. 시각적 효율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빠른 학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읽기 속도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블록 단위 배열 덕분에 눈이 한 번에 인식하는 정보량이 많았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독일 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글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규칙이 명확해서 쉽다고. 독일어 알파벳보다 논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법문화적으로 효율적인 문자라고. 한국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폴란드로 돌아가 실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건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바르샤바 교육연구소 회의실에 연구팀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죠. 한글 자음 모음 체계표, 초등학교 교과서 사본, 성인분해 교육 커리큘럼. 모두 한국 교육부에서 제공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질문했습니다. 결론이 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대안이라고. 4주 안에 기본 읽기 원리를 습득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소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실험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실험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폴란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 학습 속도를 측정하는 것. 라틴 알파벳 학습 그룹과 비교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제 변이는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시험 참가자는 총 40명. 20명은 한글 그룹, 20명은 폴란드어 문해 교육 그룹. 모두 읽기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5세에서 55세 사이. 교육 수준은 초등 중퇴에서 중학 졸업까지. 동질 집단으로 구성했습니다. 시험 기간은 6주, 주 5일, 하루 2시간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글 그룹은 한국에서 가져온 커리큘럼을 그대로 적용했죠. 첫 주는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만 반복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 어, 오, 우, 조합 논리를 체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주가 끝날 때 저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한글 그룹 20명 중 18명이 기본 음절 읽기를 완성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두 음절 단어까지 읽어냈죠. 나무, 하늘, 바다. 정확도는 85%였습니다. 반면 폴란드어 그룹은 달랐습니다. 첫 주 동안 알파벳 26자를 익히는 데 집중했죠. 단어 읽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 때문에 혼란을 겪는 학습자가 많았습니다. 이건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2주 차에 접어들자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글 그룹은 받침이 있는 음절로 넘어갔습니다. 감, 남, 밤, 강, 당. 받침 구조를 이해하는 데 이틀이 걸렸죠. 그 후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조합 논리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어 그룹은 여전히 단어 암기 단계였습니다. 간단한 명사 50개를 외우는 과정이었죠. 학습자들은 철자와 발음을 동시에 기억해야 했습니다. 인지 부담이 컸습니다. 탈락률도 높아졌습니다. 20명 중 3명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3주 차, 한글 그룹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습자 한 명이 한국어 단어장을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과, 의자, 책상, 연필. 한글로 쓰인 단어를 폴란드어 뜻과 함께 정리한 노트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한글을 읽는 게 재미있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 학습은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라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걸. 학습자가 성취감을 빨리 느낄수록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첫 주에 읽기를 완성하니까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4주 차가 되자 한글 그룹과 폴란드어 그룹의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글 그룹은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문법은 몰라도 음절 단위로 해독이 가능했죠. 폴란드어 그룹은 여전히 단어 수준이었습니다. 문장으로 넘어가기엔 아직 철자 인식이 불안정했습니다. 학습 속도가 한글 그룹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건 숫자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매주 학습 진도를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한글 그룹은 선형으로 상승했습니다. 폴란드어 그룹은 완만한 곡선이었죠. 4주 시점에서 한글 그룹의 읽기 능력은 폴란드어 그룹 대비 3배 높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연구소장이 중간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한글 그룹 탈락률 10%, 폴란드어 그룹 탈락률 15%, 한글 그룹 평균 학습 시간 28시간, 폴란드어 그룹 평균 학습 시간 68시간. 격차는 명확했습니다. 연구소장이 물었습니다.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제 변이는 철저했고 측정 방법도 표준화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체코와 헝가리에도 알려야 한다고. 저는 그날 밤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프라하 교육연구소와 부다페스트 언어학연구소 앞으로 보낸 메일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글 학습 효율성 실험 중간 보고. 첨부 파일엔 4주차 데이터와 그래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체코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프라하 교육연구소 소장이 직접 쓴 메일이었죠. 내용은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실험을 시작하겠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5주차 한글 그룹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본 읽기 원리 습득 완료. 간단한 문장 해독 가능. 받침 구조 이해 완료. 커리큘럼상 6주차 목표를 1주 앞당겨 완성한 거였죠. 폴란드어 그룹은 여전히 3주차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에 최종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읽기 속도, 정확도, 이해도를 종합 측정하는 테스트였죠.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글 그룹 평균 점수 84점, 폴란드어 그룹 평균 점수 52점, 32점 차이였습니다. 연구팀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성인분의 교육에서 라틴 알파벳 대비 학습 시간을 60% 단축할 수 있다. 초기 탈락률도 30% 낮다. 비용 효율성이 검증됐다고 썼습니다. 2019년 1월, 저는 프라하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체코 교육연구소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이죠. 그들도 한글 학습 실험을 시작했고, 결과를 공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가방에 넣고 프라하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체코 교육연구소는 구시가지 근처 4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소장이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글이 체코어보다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고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체코 실험 참가자 30명의 학습 곡선이었죠. 한글 그룹 15명, 체코어 그룹 15명. 4주차 시점에서 한글 그룹이 2.5배 빠른 진도를 보였습니다. 폴란드 실험과 거의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체코 연구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3가지로 정리했죠. 첫째, 음소와 문자의 1:1 대응. 둘째, 조합 규칙의 일관성. 셋째, 시각적 블록 구조. 이 3가지가 학습 속도를 결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연구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한글은 예외가 적었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같은 철자가 다른 발음을 가질 때가 많았죠. 하지만 한글은 기억은 항상 기억 소리였고, 니은은 항상 니은 소리였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체코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초청하자고. 동유럽 4개국이 공동으로 한글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개별 연구보다 공동 연구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으니까요. 2월 부다페스트에서 첫 컨소시엄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 연구소장과 팀장이 모였죠. 총 16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글을 동유럽 문해 교육 대안으로 검토할 것인가. 헝가리 연구소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글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건 인정하지만 실용성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헝가리어를 한글로 쓸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죠. 문자 체계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건 한글 자체가 아니라 한글의 설계 원리였으니까요. 한글을 그대로 도입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을 분석해서 기존 문자 교육 방식을 개선하자는 거였죠. 체코 소장이 반박했습니다. 문자 체계 변경이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찾는 건 교육 방법론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이 왜 빠른지 분석하면 그 원리를 라틴 알파벳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음소 중심 교육, 조합 논리 강화, 시각적 패턴 인식. 이런 방법론 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슬로바키아 팀장이 동의했습니다. 한글을 벤치마크 삼아 교육 커리큘럼을 재설계하자고 제안했죠. 폴란드어든 체코어든 헝가리어든 음소 구조를 먼저 가르치고 조합 방식을 체계화하면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컨소시엄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한글에서 배우는 거였습니다. 설계 철학을 차용하는 거였죠. 문자가 아니라 방법론이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동유럽 한글 교육 연구 컨소시엄 공식 출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020년까지 한글 설계 원리 기반 문해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
4개국이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3월,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연구진 8명이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육부와 정식 협력 협정을 체결하러 갔습니다. 한글 교육 자료 공유와 전문가 교류가 목적이었습니다.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한국교육부 차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협정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이 세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쁘다고, 한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정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한국이 동유럽 4개국의 한글 교육 전문가를 파견한다. 둘째, 한글 교재와 커리큘럼을 무상 제공한다. 셋째, 공동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다. 양측 모두 윈윈이었습니다. 협정 체결 후 우리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을 전시한 곳이었죠. 저는 전시실을 둘러보며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한글은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 백성 대부분은 한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설계했죠. 28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 학습 장벽을 최소화한 설계였습니다. 헝가리 연구진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동유럽도 지금 문해율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세종이 했던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0년 전 문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체코 소장이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교육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라고. 문자를 만들 때부터 학습자 관점에서 설계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4월 폴란드로 돌아와 저는 컨소시엄 실무팀을 구성했습니다. 각국 연구진 20명이 참여했죠. 우리는 한글 설계 원리를 분석해 동유럽 언어에 적용 가능한 교육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6개월 예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죠. 동유럽 6개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바르샤바 교육연구소 대회의실. 동유럽 6개국 연구진 32명이 모였습니다. 6개월 작업 끝에 최종 보고서가 완성됐기 때문이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글 설계 원리 기반 문해 교육 모델. 총 24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엔 핵심 결론이 한 줄로 적혀 있었죠. 한글 학습 방식은 동유럽 문해 교육 시간을 평균 55% 단축시킬 수 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6개국 총 18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였습니다. 폴란드 40명, 체코 30명, 헝가리 30명, 슬로바키아 25명, 루마니아 30명, 불가리아 25명.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글 방식 그룹이 기존 방식 그룹보다 2배에서 3배 빨랐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기존 문해 교육 예산 대비 한글 방식은 42% 절감 효과가 있었죠. 교육 시간이 짧아지니 교사 인건비가 줄었고 탈락률이 낮아지니 재교육 비용도 감소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루마니아 연구소장이 질문했습니다. 이 모델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초등학교 3곳에서 2020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죠. 불가리아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학부모 반발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기엔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설명회를 열어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자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설득력을 가졌던 겁니다. 회의 후반부, 체코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교육위원회에 보고하자고. EU 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죠. 다른 연구진들도 동의했습니다. 동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유럽 의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0월,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건물 회의실. 저는 EU 교육문화위원회 담당관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청중은 15명. 각국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었죠. 저는 240페이지 보고서 대신 핵심 슬라이드 20장만 준비했습니다.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독일 담당관이었습니다. 한글을 유럽에 도입하자는 제안이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글 도입이 아니라 한글 교육 방법론을 참고하자는 거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음소 중심 교육 강화, 조합 논리 체계화, 시각적 인식 훈련. 이 3가지를 기존 라틴 알파벳 교육에 접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담당관이 반박했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이미 수백 년간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문자 교육 방식을 차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문해율은 EU 평균 이상이지만 이민자 2세대 문해 교육 탈락률은 18%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민자 교육 문제는 EU 전체가 고민하는 사안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 방식은 특히 비모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이라고. 조합 논리가 명확해서 언어적 배경과 무관하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담당관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저는 폴란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첫 주엔 알파벳 26자를 발음 기관별로 분류해 가르친다고. 입술 소리, 혀끝 소리, 목구멍 소리. 한글 자음 분류 방식을 차용한 거였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소리의 체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철자를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글 방식의 핵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글은 소리 체계를 먼저 정의하고 문자를 설계했다고. 우리도 같은 순서로 가르치면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말미, EU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EU 차원에서 즉시 도입하긴 어렵다고 했죠. 대신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2년 후 재평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전이었습니다. 11월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바르샤바 초등학교 3곳과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학년 신입생 대상으로 한글 방식 문해 교육을 시작하기로 확정됐죠. 총 120명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학부모 동의서는 100% 확보했습니다. 12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핀란드 교육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였죠. 핀란드가 2016년에 작성한 문자 체계 비교 보고서를 우리가 인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핀란드 연구진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핀란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북유럽과 동유럽의 공동 연구로 확대되는 순간이었죠. 핀란드는 OECD 교육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들이 합류하면 연구 신뢰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월 바르샤바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저는 첫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교사가 폴란드어 자음을 발음 기관별로 분류해 칠판에 썼습니다. 입술 소리 삐, 이, 혀끝 소리 치, 잉, 목구멍 소리 기. 한글 자음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방식이었죠. 아이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교사가 자음과 모음을 조합했습니다. 파, 빠, 나. 아이들이 소리 냈습니다. 10분 만에 9개 음절을 읽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방식은 작동한다고. 한글 원리가 폴란드어에도 적용된다고 느꼈습니다. 첫 주가 끝날 때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 학부모가 질문했습니다. 왜 기존 방식과 다르게 가르치느냐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기존 방식은 첫 달에 알파벳 암기만 하지만 이 방식은 첫 주에 읽기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신나하더라고. 벌써 읽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취감. 그게 한글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빠른 성과가 동기를 높였습니다. 2월 체코와 헝가리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체코 프라하 초등학교 2곳, 헝가리 부다페스트 초등학교 2곳, 총 4곳에서 동시 진행됐죠. 각국 연구진은 매주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진도, 탈락률, 학부모 만족도,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죠. 파일럿 프로그램도 중단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글 방식은 온라인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조합 논리가 명확해서 화상으로도 충분히 전달됐죠. 2020년 6월 팬데믹 속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은 계속됐습니다. 온라인 수업 5개월 차. 저는 각국 연구진에게 중간 평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6개국 데이터가 제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임에도 한글 방식 그룹의 학습 진도는 기존 방식 그룹보다 2.3배 빨랐습니다. 탈락률은 5%. 기존 방식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였죠.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겁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해 유럽 언어학회에 제출했습니다. 학회는 7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우리 연구를 발표 세션으로 배정했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설계 원리가 유럽 문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저는 20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5일 온라인 컨퍼런스 당일. 참가자는 23개국 언어학자 187명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앉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엔 한글 자음 체계표가 떴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발음 기관별 분류 구조를 보여줬죠. 두 번째 슬라이드. 동유럽 6개국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학습 시간 55% 단축, 탈락률 68% 감소, 비용 42% 절감. 숫자를 보여주자 채팅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언어학자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고.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6개국 총 180명 대상, 6개월 추적 연구라고. 통제 변이는 철저히 관리했고, 측정 도구는 표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언어학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느냐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더 효과적이었다고 덧붙였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교수가 채팅을 올렸습니다. 한글 방식이 프랑스어에도 적용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기반 언어라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조합 논리만 체계화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각국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30분 예정이었던 질의응답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컨퍼런스 진행자가 시간을 연장했죠.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글이 효율적인 건 인정하지만 문화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고. 유럽인에게 아시아 문자 교육 방식을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우리는 한글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한글의 설계 철학을 참고하자는 거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라고 강조했죠. 옥스퍼드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후 제 이메일에 70통이 넘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협력 제안이었죠.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서유럽 연구기관들이 우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6개국 팀장이 모였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유럽에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컨소시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8월 컨소시엄은 동유럽 6개국에서 유럽 12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추가됐죠. 프로젝트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연구 예산도 EU 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9월, 저는 다시 브뤼셀로 갔습니다. 이번엔 EU 교육문화위원회가 공식 청문회를 열었기 때문이죠. 위원 12명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제는 한글 기반 법률원문의 교육 모델. 저는 1년간의 실험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이 모델을 EU 전역에 확대할 경우의 예상 효과가 무엇이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첫째, 문해 교육 기간 평균 8개월 단축. 둘째, 이민자 2세대 교육 탈락률 50% 감소. 셋째, 연간 교육 예산 38억 유로 절감. 구체적 숫자였습니다. 독일 위원이 반박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문해율이 99%라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독일 이민자 자녀 중 16%가 초등 3학년 시점에 적정 읽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OECD 공식 통계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민자 교육은 EU 전체에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프랑스 위원이 말했습니다. 이민자 통합 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문해 교육이 통합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위원이 동의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 문해율도 여전히 낮다고.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12명 중 9명이 찬성했습니다. EU 차원의 파일럿 프로그램 확대가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10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글 설계 원리 기반 문해 교육 모델을 2021년부터 EU 12개국,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죠. 예산은 연간 2,400만 유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폴란드 연구소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한 연구였는데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첫 보도를 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EU, 한국 문자 시스템 교육 방식 도입 검토. 기사는 우리 연구를 상세히 다뤘죠. 한글이 유럽 교육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이 이어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글 효율성에 대한 서방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죠. 저는 일주일에 15건 넘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작은 연구소 언어학자였던 제가 갑자기 유럽 전역에 알려진 겁니다. 11월,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폴란드를 방문하겠다고 했죠. 한글 세계화의 상징적 사례라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장관을 바르샤바 연구소에서 맞이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글이 세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한국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구체적으로 한글 교육 전문가 30명을 유럽에 파견하고 교재 개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핀란드 보고서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 이후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이 유럽 교육 지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기술로, 효율성으로 평가받은 결과였습니다. 2021년 1월, 유럽 12개국 200개 초등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글 방식 문해 교육 프로그램이 공식 가동된 날이었죠.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2개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첫 주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8명, 평균 학습 진도 18%, 기존 방식 대조군은 7%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초등학교도 비슷했습니다. 한글 방식 그룹이 2.4배 빨랐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 저는 각국 교사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초등학교 교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배워서 놀랐다고, 특히 이민자 가정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첫 주에 읽기에 성공하니 동기가 달라졌다는 거였죠. 벨기에 브리셀 교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랍어권 이민자 자녀가 처음으로 수업을 따라왔다고, 기존 방식에선 3개월 동안 낙오됐던 아이였는데 한글 방식으론 2주 만에 따라잡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교사 노조였습니다. 그들은 성명을 냈습니다. 아시아 문자 교육 방식을 프랑스 교실에 강요하는 건 문화 침략이라고 주장했죠. 프랑스 전통 교육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즉시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교사 노조 대표와 만났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의 교육 원리를 차용하는 거라고. 프랑스어를 한글로 쓰자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더 효율적으로 가르치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 방식이 아니라고. 왜 외국 방식을 따라야 하냐고 물었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이민자 2세대 문해율이 EU 평균보다 낮다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문제라고. 어떤 방식이든 아이들이 빨리 읽을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만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4월, 첫 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12개국 200개 학교, 총 6,400명 학생 데이터였죠. 한글 방식 그룹 평균 학습 진도 62%, 기존 방식 그룹 28%, 탈락률은 한글 방식 4%, 기존 방식 16%, 압도적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이후 교육문화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저는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서 발표했습니다. 12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독일 위원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글 방식이 유럽 전역에서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동유럽뿐 아니라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모두에서 효과가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어적 배경과 무관하게 조합 논리는 보편적이라고 강조했죠. 프랑스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교사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초기 저항은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노조도 3개월 후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탈리아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는 실제로 나타났느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시간 단축으로 교사 인건비가 줄었고 탈락률 감소로 재교육 비용이 절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만 해도 12개국 합산 1200만 유로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후 27개국 전체로 확산시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 전 폴란드 작은 실험이 EU 정책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5월, 한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세종학당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각국의 한글 교육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싶다고 했죠. 이후 프로그램과 연계해 한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 목적은 한글 보급이 아니라 교육 효율성 개선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글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의 원리를 차용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세종학당 담당자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1년 전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날카롭게 질문했던 그 교수가 직접 초청한 거였죠. 그는 강연 전 제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엔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연장에 200명 넘는 학생과 교수가 모였습니다. 저는 한글 설계 원리부터 시작해 유럽 적용 사례까지 90분간 발표했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냐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상위권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한글이 처음부터 학습자를 고려해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죠.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에도 유효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연 후 옥스퍼드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을 생각 없느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위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빨리 읽는 거라고. 그게 제 목표였다고 말했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월, 2학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교육문화위원회는 프로그램 확대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2021년 2학기부터 500개 학교로, 2022년엔 2000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죠. 5년 안에 이후 전체 초등학교 50%에 도입한다는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팀 전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본문엔 한 줄만 썼죠. 한글이 유럽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국 연구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모두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더 정교한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했죠. 한글 방식이 유럽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글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기 때문이죠. 청중은 42개국 언어학자와 교육관계자 850명.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폴란드 바르샤바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한 실험이 이제 유럽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현재 EU 27개국 중 19개국이 한글 방식 문해 교육을 정식 도입했죠. 초등학교 3,200개 학교, 학생 수 18만 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동유럽이 한글을 연구한 이유는 문화 교류가 아니었다고. 가장 빠르게 읽히는 구조, 그 실용성이 교육 개편의 현실적 대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효율성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죠. 최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글 방식 그룹의 평균 문해 교육 완료 기간은 9.2개월, 기존 방식은 16.8개월이었습니다. 탈락률은 한글 방식 3.8%, 기존 방식 14.2%. 3년간 누적 데이터는 초기 실험 결과를 그대로 뒷받침했습니다. 예산 효과도 명확했습니다. 이후 19개국 합산, 연간 교육 예산 절감액이 4억 2천만 유로에 달했죠. 교육시간 단축과 탈락률 감소가 직접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숫자는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고. 아이들이 빨리 읽기를 배우면서 얻는 자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 아이들이 첫 주에 성취감을 느끼고 그게 학습 동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초등학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가정 아이가 한글 방식으로 2주 만에 네덜란드어 읽기를 시작했다고. 그 아이는 이제 학급에서 상위권 학생이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사가 보낸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썼더군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선을 돌려 객석을 봤죠.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3년 전 함께 시작한 동유럽 연구진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글 방식이 유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현재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중남미 3개국과 아프리카 5개국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글 설계 원리가 범세계적 교육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했습니다. 과대평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죠. 한글이 만능은 아니라고. 교육 효율성의 한 가지 해법일 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각국 언어와 문화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교사 훈련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첫 질문은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한글 방식을 일본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이미 효율적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한자학습 부분에선 한글의 조합 논리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교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어 병음 교육에도 적용 가능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병음은 이미 음소 중심 체계인데 한글처럼 조합 규칙을 시각화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설명했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도 한글 방식이 작동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작동한다고. 영어는 철자와 발음 불일치가 크지만 음소를 먼저 가르치고 조합 논리를 체계화하면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한국 교육부 차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글이 세계 교육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다고. 세종대왕이 꿈꾼 뜻이 500년 넘어 실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관에게 답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건 한국이지만 한글의 가치를 증명한 건 세계라고. 우리는 한글을 문화가 아니라 기술로 평가했고 그 결과가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술대회 후 만찬장에서 저는 각국 연구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체코 소장이 말했습니다. 10년 후엔 유럽 전체가 한글 방식으로 가르칠 거라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헝가리 팀장이 질문했습니다. 다음 연구 주제는 뭐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한글 방식을 디지털 교육에 접목하는 거라고. 태블릿과 AI 기반 학습 플랫폼에서 한글 조합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다시 컨소시엄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3년 전처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끝은 없습니다. 교육은 계속 진화하니까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그 동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한글을 연구했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시간이었죠. 공항 출국장에서 한글 안내판을 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이 안내판을 봤습니다. 그땐 낯설었죠. 이젠 익숙합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유럽이 한글을 계산한 건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우리는 문화가 아니라 효율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수십만 아이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교육 자산이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다음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한글 교육 모델 연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이 한글을 연구한 이유. 그건 호기심도 문화 교류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읽히는 구조, 비용 대비 효과, 교육 효율성. 그 실용성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지금도 계속 검증되고 있습니다.